윤석열 정부의 끊임없는 창고가 있으니까 이 정부가 특성이 그래요. 무한대로 제공해줘. 8시 50분부터 네. 30분 정도. 매주 화요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김영환이 탈탈 털어드립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온 의원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민영배, 이현주 의원에 이어서 세 번째로 경기 남양주 의뢰 김병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오, 네. 본인이 네. 이렇게 별명도 지으셨어요? 네, 제 유튜브 채널이 예.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김병주불리. 예, 아니요, 주불리 김병주. 예. 아, 주불리 김병주. 왜냐하면 주자는 저의 이니셜인 그렇죠. 김병주의 주자고 분리는 국회를 의미하는 어셈블리의 분리. 아. 그래서 국회의원 김병주라는 의미로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근데 오늘 트럼프 것부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요건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만화 캐릭터 같은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뭐 제가 보니까 드루피, 네. 뭐 보스베이비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똘똘이 스머프 그래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최근에는 예. 제가 한국과 일본 동맹 안 된다라고 예, 막 예. 국민의힘 뭐 엄청나게 혼을 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시인했잖아요. 네, 모 유튜브에서는 그 국회 도움 있잖아요. 예. 도움이 딱 열리면서 마징가 태권부위가 돼서 쫙 올라서 하는 국회 도움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렇게 그거 영상이나 만화 좀 모아놓으셔야겠네요. 네. 뭐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 네. 우선 그 어제 일어났던 트럼프 미 전 대통령 네. 그 암살 미수 사건 너무 큰 뉴스고 뭐 주식 시장 네, 이런 데도 그럼요. 영향을 많이 네.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거 보고 참 엄청난 영향을 예, 미치죠. 예. 왜냐하면은 그 큰 사건이잖아요. 예. 또 사실 먼저 이러한 정치인의 암살이나 테러 이것은 진짜 규탄받아 그럼요.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몇 센치만 예. 가도 사망에 이르렀을 텐데 길을 스치고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민들 중에 그 사망자가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 상황에서도 트럼프가 그 병원에 가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에게 엄청나게 유리하게 됐다. 선거운동에. 네, 선거운동에. 그래서 트럼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더라도 지금 가뜩이나 바이든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뭐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거 네.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는 총탄을 이겨낸 영웅이 돼버린 이런 형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면은 사실 정신이 혼미하거든요. 그렇죠. 몸은 덜 다쳤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 가면서까지 주먹을 불끈 쥐고 그 구호를 외치면서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그 강한 모습. 미국에서는 강한 리더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엄청나게 선거에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와, 저도 놀랐어요. 트럼프가 되면 우리는 아까 뉴스를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방위산업 같은 게 호황을 맞이할 것이다. 뭐 가상화폐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선 당장 한미 방위비 분담에서 압박을 받겠죠? 네, 당연하죠. 트럼프 되면은 뭐 누가 되든지 기회 요인과 그 위기 요인이 있어요.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 예, 트럼프가 됐을 때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은 명확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기회 요인에 많이 방점을 둬요. 기회 요인은 남북한 지금 문제가 꽉 막혀서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전쟁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잖아요. 남북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험이 있잖아요. 김정은을 만나고 대화해본. 그때도 하노이 노딜 그 직전까지 거의 타협 단계까지 갔거든요.
근데 하노이에서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의 협상력 부족, 트럼프의 그 인내력 부족, 그런 것들이 노딜로 갔거든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한 번만 더 만나고 했으면은 그때 타협을 봤을 텐데, 그것도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는 계속 교류를 했잖아요. 서신 교류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탑다운으로 가야 됩니다. 북한은. 발은 뭐 밑에서 이래 가서는 풀기 어렵고요. 그래서 남북한 문제를 풀기 쉽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것은 가장 쓰나미급 안보 참사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은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주고 북한에 필요한 식량, 석유를 주고 대신 북한은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무기 공장이 그렇게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의 종결을 원하잖아요. 그럼 조기 종결이 되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는 무기가 필요하니까 북한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남북한 문제나 동북아의 안보를 푸는 데는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기 요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방위비 분담금 뭐 2~3배 내라 하겠죠. 안 내면은 미군 철수한다 뭐 이렇게 엄포도 놓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기업들 IRA 기업들 이제 미국에 수출할 때 그 관세라든가 이런 것도 더 내라고 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은 위기 요인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이분이 그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베스트셀러 저자인데요. 시크릿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써서 몇만 권을 파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기회 요인, 위기 요인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트럼프 유력을 전제로 해서 해보면 남북 문제에 있어서 청신호가 올 수 있다. 이 제목거리가 나왔는데 김정은을 다시 만날 것이다. 정상회담 재추진하고 한반도 그 냉전구조 해체에 앞장설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그 북한의 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올라갔던 북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뭐 위기 요인들은 이제 언론에서 충분히 얘기하는 것들인데 방금 그런 얘기는 참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참 위기 요인도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제가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연합사 부사령관도 했었고, 그때 트럼프도 여러 번 만났어요. 직접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만난 게 저예요. 악수하셨어요? 악수도 하고 브리핑도 했죠. 그때 오산에 내려서 캠프 험프리 기지로 와서 그 당시 연합사령관, 부룩사령관하고 저하고 한반도 사항을 먼저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를 기여를 했어요. 그때 참 저는 많이 기여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이 대한민국은 안보에 무임승차한다. 미국이 다 해준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내라 했어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부재 중이었어요. 임명이 안 된 상태라서 공백이 상당히 있었죠. 한미 연합 사령관이었던 브룩스 사령관이 실세였고요. 그래서 제가 브룩스 사령관을 설득을 시켰어요. 통상 미국 대통령이 오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가서 쌍경 끼고 북쪽 딱 바라보면서 거기 가면은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한 것은 판문점을 제일 먼저 가면 안 된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 기지를 먼저 가자. 왜냐하면 그때 기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만드는데 11조가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10조를 댄 겁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을 우리나라가 됐다. 해외에 있는 가장 큰 미군 기지라고 해요? 그래서 무임승차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게 관철이 돼서 그리 오셨어요. 그래서 또
지금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만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는 무기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미국이 마치 우리를 방어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60만 대군이고 예비군은 300만이다. 주한미군의 28,500명은 그 비율로 보면은 얼마 안 된다. 이거 도표로 이렇게 해서 요만큼 이런 것들을 진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쭉 드렸었거든. 그 이후에 트럼프는 무임승차론을 쭉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그때 왔을 때 국회 연설이 관건이었는데 국회 와서 연설을 하셨거든요. 또 무임승차론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많이 내라 할까봐 했는데 그때 중간에 그걸 드랍시켰더라고요. 무임승차론 일치 안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에피소드인데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 그때 제가 4년 동안 분석해 봤을 때 트럼프는 사업가잖아요. 딜을 잘해요. 이런 거. 그래서 본인이 2개를 원하면은 10개를 먼저 주장해요. 하이로 치고 들어가는 머리 들어넣기 전략이라고 하는데 2개 원할 때 통상 우리 보통 사람은 3개 정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양밖에 2개만 받잖아요. 물건을 팔 때 이거 컵을 예를 들어 2,000원짜리면 3,000원 부르고 100만 원. 2,000원짜리 야 이거 특급이다 10만 원 내라 하고 이제 나중에 한 3,000원 받아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대신 그 전략을 모르는 사람은 혼란이 가죠. 그때도 방위 분담금 5배 요구했잖아요. 5조를 내라는 거예요. 1조 정도 내면 되는데 그래서 되게 혼란이 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설득시키면은 이해를 하고 딜에 또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김병주 의원님이 자관 예언하셨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북한의 새로운 딜을 제시하고 김정은도 만날 것이다. 네. 근데 안보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외교 전문가세요? 네, 외교 안보 전문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사 외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소령 때 94년, 95년도에 한국 최초로 유엔 요원으로 근무를 1년 반을 했어요. 연합사는 한국과 미군이고 유엔으로 가서 인도 파키스탄의 캐시미르 분쟁 지역에 유엔 요원으로도 활동을 하고요. 그래요? 한국 군인으로 소령으로서? 야, 이제 군대 얘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얘기도 중요합니다. 안보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록을 보니까 기록해봐야 나무위키를 중심으로 봤습니다만 경북 예천이 고향이시고 고등학교는 강릉고등학교로 가셨어요. 비평준화 명문고로. 경상북도하고 강원도는 좀 가깝죠.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고. 육사 40기? 80년도에 이제 입교하시고. 또 육사에서는 철학을 전공했다고 나와요. 자, 그럼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군대 때 아까 이제 인도, 파키스탄 분쟁 지역에도 가셨다는데 좀 특징적 기억나는 거 한 2대목만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워낙 그때뿐만이 아니라 군 경력 전체를. 군 경력 전체요? 네네. 인도, 파키스탄도 참 의미가 있었고요. 사람이 보는 세계관이 자기 경험에 따라서 되는구나 하고 저는 평생 군에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국가와 군입니다. 그래서 늘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바라봤었죠. 근데 그 당시 소령이면 30대 초반인데 유엔에 가서 1년 반 근무하면서 시야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세계 평화의 관점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분쟁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에 30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인도, 파키스탄 실제 캐시미르 분쟁 지역에서. 그래서 이 분쟁이나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나쁜 것이 저는 사람이 죽고 재산이 파괴되는 거가 가장 나쁘다고 그 당시는 비상적으로 생각했는데 분쟁 지역 가서 보니까 비인간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은 인간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캐시미르 지역에 보면은
거기는 우리처럼 철책이 이래 돼 있지 않고 말뚝만 돼 있어서 인도 측 초소, 파키스탄 초소 마을들이 200~300m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파키스탄 측에 그 길이 있는데 다치는 사람이 항상 다리 대퇴부를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쪽 인도 측에서 어떤 인원들이 술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 다리 맞추기 시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 무릎 이하만 쏘는. 예. 그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서는 비인간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강간이라든가 뭐 참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이 약자들만 전쟁에 힘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서 또 안 되고 예.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더욱더 그러려면 우리가 좀 강해져야 되고 예.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신념이 많이 그 당시 생겼죠. 네, 그것이 그때 젊은 시기에 큰 경험이었고요. 그러니까 네. 김병주 소령이 분쟁 지역에 가서 보고 오히려 평화가 필요하다는 걸. 네, 예. 그래, 사실은 뭐 군인은 평화론자죠. 왜냐하면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을 막는 거예요. 맞습니다. 첫 번째가 전쟁을 막는다는 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정신에 가장 부합되는 예비역 장성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최소 피해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겠죠. 첫째가 전쟁 억제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계속 남북한의 긴장도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무력 충돌까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가면 하고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훨씬 더 많이 끼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우리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우리 힘은 키우고 상대 적의 위협은 낮추어야 돼요. 그럼 이 안이 평화의 공간이 생겨요.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 군사력을 키우면서 북한과 대화하면서 위협을 낮추려고 무진장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생긴 겁니다. 평화의 공간.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힘을 키우면서도 계속 위협을 낮추지 않고 같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에스컬레이터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무력 충돌도 일어나고 국지전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되는 거죠. 기록을 보면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다 국방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보수 대통령들 시절에 비해서 자주 국방을 강조를 했으니까. 근데 보수 대통령들은 말로 쌈을 걸어요. 말로 인심을 잃어요. 그래서 긴장이 조성돼요. 근데 지금 아까 지역적인 분쟁까지도 지금대로 가면 있을 수 있다.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렇게 될까요? 예를 들면 그건 우발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죠. 10년 전에 연평도 포격 도발 그런 것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연평도에서 우리 포격 훈련 하잖아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한 맞대응 차원에서 비슷하게 대응했어요. 우리도 한 200발 정도 포사격만 했는데 아마 윤석열 정부는 원점 타격한다고 엄청나게 또 더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더 할 거예요. 압도적인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만히 있습니까? 또 압도적인 대응을 북한이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그 국지전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 싸움이 되니까 더 이제 장기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정권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면도 우리가 많이 의심을 하고 우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바닥이고 20% 선까지 막 내려오고 하니까 만약 그런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난다면은 모든 뉴스는 거기입니다. 먼저 때리진 않겠지만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려가지고 긴장을 올려서 정권의 지지율을 높인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우발적인 충돌이 가능한 것이 지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시켜버렸잖아요. 9.19 군사합의는 안전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충구역을 이렇게 준 거죠. 우리가 칼을 이마탁 하고 있고
사회자님이 칼을 갖고 있으면 싸우다가 칼로 찌를 수도 있잖아요. 칼이 없으면 말싸움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칼은 안 된다. 칼은 최소한 들려면 50m 멀리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완충구역을 두는 건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럼 전방에서 사실 우발적인 충돌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방 초소가 기관총이라든가 하기들을 적 지피의 초소로 겨냥을 해놔요. 그리고 실탄도 장전해 놓고 그 대신 안전 모드를 놓는데 어떨 때 정비하다가 잘못 건드려 통알이 나가요. 예. 그럼 적 초소를 맞거든요. 그럼 상대 초소는 어떻게 해요? 두세 배 또 쫙 쏴요. 그럼 우리는 쏘고. 왜? 그전에는 북한과 통신선이 있었어요. 다 끊어졌죠, 지금. 쏘면은, 잘못했다. 우리가 지금 정비하다가 우발이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통신선으로 얘기한, 지금은 끊어졌어요. 왜 쐈는지, 그럼 또 확대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면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국지적인 전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대화와 신뢰가 없는 경우 정말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럼요. 네. 걱정입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주로 이제 안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또 참 특이한 분이 아까 제가 그 만화 캐릭터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네. 그 예비역 장성분들이 정치권에 오면은 그 뭐 비례대표 의원을 한번 하거나 아니면 뭐 양당의 거점 지역에 가서 지역구 의원 한 두어 번 하고 많은데 네. 우리 김 의원님은 비례로 왔다가 수도권 지역에서 경쟁을 통해서 당선이 되셨어요. 네. 별로 없죠, 이런 사례가. 네, 거의 없죠. 사실 장성 출신의 비례대표로 영입되는 경우 끝났는데, 네,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또 재선에 성공할 또 자기 연고가 있는 지역에 가서 하는데도 영호남 가서 성공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네. 방송도 잘하시고. 네. 아니 그래서 궁금해요. 지금 이재명 뭐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당선이 되겠죠, 대표로. 근데 어쨌든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에 들어가시면 네. 안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어쨌든 최고위원회의 당 지도부에서 어떤 일을 좀 해나가실 겁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이 몇 개 있어요. 예. 민주주의와 민생과 한반도 안보가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안보, 평화가 시대 정신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분야가 후퇴했는데 특히 이 시대 정신이 후퇴했어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민생이 어렵고 또 평화가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절박해요. 사실은 바로 세워야 된다는 절박감, 사명감, 책임감 때문에 그 최고위원회 도전을 했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데 선봉에 서서 싸워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최초 했던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고 또 싸워왔고요. 2주 전에는 4일간의 치열한 전투가 있죠. 한미일 동맹은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1대 108 전투. 그러니까 저와 혼자 대 108명이 국민의힘과 싸웠죠. 한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 중에 한국과 일본 동맹 잘못됐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사과하고 고쳐라 했더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저보고 사과하라 했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그런데 결국은 4일 만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어요. 혼란을 줘서 죄송하다라고 국민의힘이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용어도 동맹에서 안보협력으로 바꾸었어요. 이렇게 그 의지를 갖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실제 많은 우리 지지자들이 효능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한미일 동맹 이거 잘못된 거 깊게 느끼겠다. 그냥 은연중에 써서 잘못을 잘 몰랐는데 그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갔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랑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도 가고 뭐 거기 또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가서 했는데 메시지들이 이제는 좀 조심하더라고요. 한미일 뭐 이렇게 했다 잘 안 하고 조심조심 쓰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미일 동맹 뭐 한미일 어쩌고 저쩌고 특히 안보 분야 얘기 나오면 근데 그 입을 딱 일단 틀어 막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동맹으로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어요. 조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일침을 가해서 군사정보 교환하고. 네. 예. 그걸 이제 브레이크를 걸은 거죠. 브레이크를 걸었다. 예.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하고 그다음 민주주의나 민생 부분은 그냥 구경만 하시나요, 그럼? 아니죠. 최고위원은 모든 분야를 다 하잖아요.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했다는 것은 지금 실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입법권 있고 우리는 상권이 분리돼 있잖아요. 입법권을 무시하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국회 내에서도 국민의힘은 파행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재갈을 많이 물리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잖아요. 그런 분야도 가감히 지적을, 사실 그런 분야도 제가 지적을 많이 해왔어요. 단지 이제 제가 안보 전문가다 보니까 안보 분야 지적은 언론이 엄청나게 받아주고 해서 그런 거고, 제가 언론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또는 뭐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권 분립 이런 거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힐란이 지적을 해왔는데 그동안은 뭐 평론원이다 보니까 스피커가 아니잖아요. 근데 최고위원이 되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거죠. 매일 최고위원도요. 매일 마이크 잡죠. 중계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생 분야도 누구보다도 저는 민생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당의 얼지로위원회라고 해서 얼들을 위해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 또 결국은 평화가 민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하는데 그 세 개 분야 중에서도 조금 더 포커스를 한반도 안보에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들도 섀도우 캐비넷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포진을 해야 되겠다.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는 저가 언론 개혁이나 언론 분야에 지금 언론을 지금 그 통제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언론 분야나 사법 개혁이라든가 사법 분야 한 분, 민생 분야 뭐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딱 포진이 되면은 국민이 봤을 때 주권 정당으로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신뢰를 주거든요. 그러면 저 정당에는 정권을 줘도 됐구나 해서 정권을 찾아오기에 좋은 거죠. 그 말씀 하시니까 공감하면서 지금 그 본선에서도 우리 권리당원들이나 대의원이 1인 1표만 찍게 돼 있나요? 2표? 2표 찍습니다. 혹시 러닝메이트 있으세요?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잡으실 건가요? 않고 나중에 중반쯤 가면은 아마 통상 선거란 것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할 사람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섀도우 캐비넷 얘기까지 하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무회의를 할 때 장관으로서의 발언이 있고 국무위원으로서의 발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야 전문가로서의 발언도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의 발언, 최고위원으로서 전체를 아우르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겠다. 네, 그럼요. 그렇게 들리거든요. 당연하죠.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또 우리 동북아 전체를 보고 세계를 보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국익을 위해서. 갑자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정치 어디까지 하고 싶으세요? 어느 자리까지 가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비전 꿈이 있습니다. 대통령? 아니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저희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어릴 때부터 꿈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육군 그때만 해도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했잖아요. 그 영화 보고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을 하듯이 나도 한반도 남북한 통일을 시켜서 전쟁 위협 없는 나라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육사관을 가고. 지금도 그 꿈은 유효하십니까? 지금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평화와 통일. 네, 그래 이제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 통일을 만들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중국, 러시아로 뻗어가고 지금은 섬나라가 아닌데 섬나라처럼 섬나라죠. 살고 있잖아요. 네. 외국을 가려면은 육로로 못 가고 비행기나 배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현실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역 후에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에 해야 되겠다. 정치를 하면은 정치 쪽으로도 하는 거고 뭘 하든지. 그래서 저는 꼭 꿈이 뭐냐고 했을 때 예. 단어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예. 통상 어린 학생한테도 너 꿈이 뭐니? 변호사, 뭐 CEO, 뭐 또는 뭐 장군 이렇게 국회의원 얘기를 하게 하잖아요. 저는 꿈 너머의 꿈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비전이죠. 예. 만약에 장군이 되면 너가 장군이 돼서 어떤 군을 만들 것인지 CEO가 돼서 부자가 되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회를 만들 건지 어떻게 중요하잖아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안 봐요. 최고위원이 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이 됐을 때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꼭 출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같이 팀으로 하잖아요, 꿈을. 예.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 후퇴하는 민생을 또 바로 세울 수가 있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가 있고요. 예. 그 중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제가 더 주도적으로 같은 팀이 돼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제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전제로 하고 이재명 지도부의 할 일, 그 다음에 네. 정권 교체까지 어떤 것들을 좀 이 대표와 함께 해나가실 건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전 대표, 현재는 전 대표죠. 그분의 능력 중에서 이제 손자병법 책까지 쓰신 분인데, 그 특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분이 참 지략과 지혜가 뛰어나요. 실제 머리가 아주 좋으실 뿐만 아니라 판단력 이런 지혜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도 있고 하셔서 그 지혜가 뛰어나서 판단을 잘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판단을 잘하는 배경 속에는 입보다 귀가 많이 열려 있어요. 입보다? 그래서 많이 듣고 본인과 신념 체계가 다르더라도 합리적인 받아들였어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가도 제가 합리적으로 군사 문제나 안보 문제 얘기하면 받아들여요. 그 참 그런 훌륭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동고동락의 리더십을 가졌어요. 리더는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런데 따뜻한 가슴을 가졌죠. 어릴 때부터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서민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분이에요. 서민의 아픔을 머리로 이해해서는 훌륭한 리더가 못 돼요. 근데 저도 그분이 네. 그런 그 유소년기, 네. 성장기를 거쳐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표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분이 샤이하다는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약간 제가 가까이서 뵈면 좀 내성적이에요. 저도 내성적이고 저도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외향적인 거 같이 보이는 거는 군 생활을 통해서 훈련된 사회적 성격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모이고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냥 간담회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도 제가 봤을 때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감정에 대해서 솔직히 홍보하고 이런 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김 의원님의 말을 빌어서 이재명 대표의 성격을 얘기하면 본래 김 의원님도 이제 내성적이었는데 훈련된 사회적 성격이라 외향적으로 보인다.
이분은 훈련된 사회적 성격, 그러니까 이 훈련이 좀 없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어려운 시기에 제가 봤을 때 그 공장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때 또 성격 형성이 또 되잖아요. 남들같이 수학여행도 못 가고 뭐 또 매일 친구들하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좀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마 그 당시 공장 같은 데 일을 하면은 수직 관계로 조금만 하면 뭐 위에 감독한테 맞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장인가가 반장, 감독 뭐 이런 것들 그때 우리가 동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때 분위기를 전 알거든요. 그런 공장의 분위기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방어적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표현이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참고 살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아직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훈련된 사회적인 성격은 대중 앞에서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신껏 이렇게 얘기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막 등 두드려주고 이런 처세는 못하고. 그렇죠.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시는 건 참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소대장, 중대장 이런 거 겪을 때 병사들 개개인을 이렇게 면담하고 뭐 또 고민하면은 또 하고 그래서 개개인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데 대중 앞에서만 떨리고 또 대중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그런 데 눈치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은 그런 사회적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당신의 철학과 신념을 조리 있게 잘 말씀하시고 그런 또 능력이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능력이 이미 입증됐잖아요. 성남시장이나 그 경기지사 하시면서 그 능력이 이미 입증이 되셔서 제가 가까이 모셔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하면 진짜 잘하시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입법부보다는 행정부에 더 어울리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또 연구를 하셨는지 즉석에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그 캐치플레이즈를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렇게 했잖아요. 쉬우면서 또 좀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간 구호 같은데 이걸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아주 적절히 했다고 생각해요. 국민 옆에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이런 얘기를 안 듣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번 총선 민심도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건데 바꾸지도 않고 똑불 장군식으로 가고 지금 탄핵 청원이 140만을 무려 넘는 것인데 그런 것도 받아들일 줄 모르잖아요. 정치는 국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국민을 대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민 속에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들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뛰어야 된다.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었다라는 책자로 나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자고 나니 후진국이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이기 때문에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슬로건은 저는 시대에 맞는 슬로건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번 주 주요 화제 중에 하나인 아주 지금 좀 어떤 걸 여쭤봐도 착착 준비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게요. 최혜병 사건, 특검법,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특검법 관련해서 형세를 어떻게 진단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그거 한번 말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걸 수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에 다시 공이 넘어왔고 재의결 과정을 거쳤는데 7월 19일 날 할지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어요. 제초에는 7월 19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걸 많이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특검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도 어려워하고 지금 전당대회가 또 7월 23일 있고 하니까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좀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서
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만 동의하면 통과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죠. 낮지만은 불가능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미 안철수는 찬성을 했으니까 찬성할 확률이 많고요. 그럼 7분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제가 국회의원을 해보면은 지역 국회의원을 해보면은 지역 민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최혜병 특검법 통과돼서 특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상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흔히 얘기하는 한동훈을 찍은 사람들은 오히려 특검법에 찬성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남는 게 친윤인 나경원이나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을 찍은 사람들이 찬성할 수 있다. 이건 또 앞뒤가 안 맞고. 안 맞죠. 그래서 양심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분은 있지 않을까. 국민의 민의를 잘 아는 양심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대해 봐야죠. 그런데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또 여기서 잘 안 되면 또 발의를 해야죠. 또 발의. 될 때까지 이것은 명명백백히 해야 되고 또 한 트랙은 국정조사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정조사. 사실 국정조사를 지난 20일 때 추진하려고 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갔는데 그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용기를 못 내서 무산됐거든요. 이미 20일 때도 국정조사하라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국방위에서 청원 소위에서 국정조사 건에 대해서 토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국민의힘 반대로 국정조사까지 못 갔었고 근데 국정조사는 본회의까지 올릴 수가 있었는데 최종 단계에서 김진표 의장님이 총선을 앞두고 결심을 못한 거죠. 우원식 의원은 뭐 의장은 다를 거니. 그러면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재빠르게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8월에는 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심히 또 그 최혜병 사건 국정조사 허자에 서명해야 되고 그게 통과돼서 이제 국정조사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통과를 최종 재부 의결해서 안 되면은 저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두 개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간 제약이 있긴 한데 요것까지는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혜병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번 사태가 꼬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로서 이 지휘계통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윤석열 특검법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될 때라고 봐요. 그동안은 사실은 이것이 수사외압,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의혹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이 나오면서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 날 막 전화도 하고 그 정도 전화만 대통령이 할 사항이면은 국지전 일어났을 때도 그 정도는 안 할 거예요. 지금 군사 경험이 풍부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지전이 일어난 상황 같았다.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전화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외압과 직권 남용한다는 정황으로 보여지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통화 내용이 뭐냐가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깊게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로 보여요. 통화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한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법이라고 명칭을 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그리고 그 경로가 있기까지 또 기여하신 또 여자분이 한 분 계시다고. 그렇죠. 다 하면 결국은 그 부부 특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3번, 4번, 김건희 여사가 또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라는 또 이런 의혹이 좀 사실처럼 이렇게 연결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종호 씨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이었고 아마 그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이면 그때도 이미 김건희 여사가 와 알았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종호 씨가 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운동 하는 것 같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뭐 사퇴하지 마라. 그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관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 이 의혹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초기부터. 예. 그런데 의혹이다 보니까 함부로 이제 국회 내에서도 조심스러워서 제기를 못했던 건데 이제 그런 실타래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있어서 만약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관여된다면은 실제 관여된 게 확실하다면은 그야말로 국정농단이 되죠. 예.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에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빨리 특검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뭐라 했네요. 자기 모순 2개가 있어요.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자기 입으로. 죄 지었으니까 거부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거부한다는 방증이 하나 있고 1월 초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특검 요구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가 발표났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혐의 무송치가 났잖아요. 사실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억울한 죽음을 하게 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지시나 또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임성근 사단장이 했다는 게 차고 넘치는데도 무혐의가 되고 불송치된 거는 그만큼 수사가 미진하다라는 방증이니까 수사 특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거부를 했잖아요. 말씀을 들을수록 여쭤보고 싶은 게 엄청 생기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절반 이상이 끓고 있잖아요. 네. 이게 비등점을 통과하는 시점을 혹시 예측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분노하면서도 행동은 안 그 옛날 촛불처럼 뭐 이렇게 되게 이제 끓고 있지만 액션까지는 안 가는 아직은 일정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확 뚝이 넘어가거나 뚝이 무너지거나 내지는 국민들이 확 끌어오르는 이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저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무너질 확률이 많다고 봐요. 거의 임계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촛불 대신 국민들이 탄핵 청원에 온라인 운동이 140만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건 언제 폭발할지 모르잖아요. 당장 7월 19일과 26일 날 탄핵 청원 소위가 열립니다. 그러면 국회가 그동안 탄핵이란 단어를 금기시 여겼어요. 국회의원들은.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은 진짜로 중대한 범죄 행위가 확인됐을 때나 하잖아요. 시위 현장에서 탄핵하라 해요.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극도로 자제해 왔는데 7월 19일부터는 탄핵이란 단어가 국회 내에서 그것도 그 소위원회 공공연히 계속 토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에 대한 열차가 출발을 했다라고 봐요. 이것이 그 안에서 어떤 증거 한두 개,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는 확실한 증거라든가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그 통화 내역은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양심 고백이 누군가 한다든가 또는 그러한 녹취가 나온다든가 하면 그것이 임계점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탄핵열차 출발했다는데 왜 우리 동네 안 오는 것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탄핵열차가 출발했다는 방증이고요. 또 하나는 탄핵 반대 청원이 5만 명을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국회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 넘었으니까 그것도 청원 소위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것이 공식적인 국회 내에서 토의되는 이 불행한 현실. 그것이 이제 탄핵 열차의 출발 그 신호 울리잖아요. 기차 가기 전에 그 신호탄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대로 오랜만에 좀 드문 케이스인데요. 예비역 장성 출신 국회의원이 나오셨습니다. 민주주의와 외교안보를 함께 아는 분 같기도 하고 정치와 군사를 함께 하는 분 같기도 합니다. 이게 참 매우 특이한 캐릭터인데요. 앞으로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분이 한번
야당의 새 지도부에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끊임없는 창고가 있으니까 이 정부가 특성이 그래요. 무한대로 제공해줘. 8시 50분부터 네. 30분 정도 매주 화요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김영환이 탈탈 털어드립니다.